17번째 법으로 다스려라. 논어 의정을 보면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법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려 하면 백성은 이를 모면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덕으로 다스리고 예로서 규제하면 백성은 부끄러움을 안다. 여기에서 공자가 말한 형벌이나 예로 다스리는 문제는 우선 공적 영역인 정치의 문제이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치와 법치의 문제이다. 당연히 옛날 사람들이 말한 법치는 대개의 경우 법과 사상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법은 통치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도구이지 추상적인 원칙을 기초로 하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동등하게 준수해야 하는 법률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제라는 말로 법가에서 부르짖는 이 통치 방식을 설명한다. 법가화한 법치는 비록 아무 새로울 것이 없는 개념이지만 법가화한 덕치와 비교하면 조금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법가화한 덕치는 간단히 말해서 통치자가 일방적으로 비통치자들에게 도덕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하는 통치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도덕은 추한, 권모, 술수, 백성들을 우롱하는 도구로 전락한다. 사람들이 위선을 싫어하는 정도는 흔히 악에 대한 혐오감을 넘어선다. 예를 들면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99가지 나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한 사람을 쉽게 용서한다. 반대로 99가지 좋은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두고두고 괘씸하게 여긴다. 아마도 진짜 소인은 쉽게 몸을 숨기고 위선자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법과한 사회적 배경하에서 공자의 주장, 즉 통치자가 몸을 낮추고 스스로 모범이 될 것을 강조하는 덕치는 줄곧 유언한 꿈이었다. 역사학자 위잉스는 반지론과 중국의 정치 전통에서 주의와 진량이 덕치에 관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인용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갔다. 한의 고조나 당의 태종이 한 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동기가 도대체 정의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익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들은 정직한 걸까요? 그도 아니면 사악한 것일까요? 내가 보기에 한 고조는 개인적인 동기에서 한 행동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당태종은 어느 한 가지 일도 사육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인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사육을 채우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그와 경쟁했던 인물들의 능력이 그만 못했던 데다가 그가 인이라는 거짓 명분을 빌린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한 나라의 기초를 다졌고 그 나라가 오랜 세월 지속되었다고 해서 그가 하늘의 뜻을 얻었고 정의를 실행했다고 한다면 그건 성패로 시비를 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 그가 추구한 수단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넘치는 이 말은 주의에 대한 인상을 바꿔 놓기에 충분했다. 공적인 영역인 법치와 덕치의 문제를 사적인 경영 영역에 비교하자면 제도와 문화 간의 문제로 정리된다. 다시 말해서 경리학에서 인문주의와 이성주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경리학에서 경제성을 띤 이성주의적인 사고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사회성을 띤 인문주의적 사고를 강조하느냐는 경제의 발전 추이에 따라 달라진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번갈아가며 주도권을 잡았다가 놓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19세기 말 산업화의 등장은 노동자들의 생산과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뒤이어 과학적 관리 학파나 인간관계 학파가 등장했다는 것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일이다. 2차 대전 이후에 이성주의 사조는 로버트 맥나라마와 그의 동료들이 정치와 경영 분야에서 보여준 행적이 가장 두드러진다. 통계가 모든 것의 우선이었고 수치가 모든 것의 기준이었다. 오늘날 전문 경영인을 지칭하는 CEO라는 명칭도 사실 미국의 군대에서 유래한 말이다. 20세기 말에 접어들어 미국의 기업 문화는 중국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경영학자 톰 피터스의 많은 저서들이 역시 번역되어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사주의 변화와 거시경제 상황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경제가 순풍에 돛을 단듯이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을 때에는 이성주의가 주류를 차지한다. 반대로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인문주의가 우세를 점한다. 1929년의 대공황은 인간관계 학파의 태동을 가져왔고 전후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이성적 관리가 한 시절을 풍미하도록 했다. 20세기 후반 일본의 발전은 다시 기업문화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학자들은 회사의 실적이 자본의 효과적인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이성주의가 주도하고 반대로 회사의 실적이 노동의 효과적인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인문주의가 주도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나는 이들이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보다는 기업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이 점이 학계와 언론 매체들의 관심사가 된다고 생각한다. 거시경제가 잘 돌아가고 살기 좋을 때에는 낭비가 조장되기 쉽고 따라서 이성적 자제와 절약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한다. 경기가 위축되고 씀씀이에 신경을 써야 할 때는 신뢰와 직원들의 창의성 발휘를 통한 재원 확충을 강조한다. 1994년부터 2000년에 이르는 기간은 미국의 경기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시기였다. 고성장, 높은 취업률, 낮은 인플레이션 등 모든 지표가 양호했다. 위에서 말한 규칙에 따르면 이성주의가 주류를 이루어야 했고 과연 경영학계는 자원에 근거하거나 지식에 근거한 기업 이론이 가장 유행했다. 실무 분야에서는 피터 센게의 학습 조직과 제5경영이 가장 유행했다. 그렇다고 컨설팅 분야에서는 무엇이 가장 유행했을까? 바로 갖가지 경영정보 시스템이었다. 예를 들어 전사적 자원관리 ERP가 바로 그것이다. 최신 정보 기술로 업무 흐름을 개선시켜 최대한 이성적인 통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시대적 차이나 다양한 조류가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기업 경영, 기업 문화 및 제도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가 가장 적절한 대답이 될 것이다. 내가 이해하는 한 비공식적인 계약 이론에 따르면 비공식적인 제도는 영원히 공식적인 제도를 앞서며 문화는 언제나 제도보다 중요하다. 제도, 업무 흐름, 시스템에 대한 강조와 연구는 반드시 정확한 가치관에 대한 학습, 가치관의 공유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공식적인 제도가 비로소 진정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덕으로 다스리고 예로서 규제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안다라고 했던 공자의 말을 공적인 정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분명 요원한 꿈이다. 하지만 기업 경영의 영역에서라면 진정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여기에서 말하는 덕, 예,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더 이상 예전의 행위 규범이 아니다. 이는 현대의 인문 정신에 부합하는 기업 문화의 요소인 것이다.